우리 대한민국의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상회담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부터 이제 300억 달러, 이제 우리 돈 37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요새 그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만 예. 얼마 전 환율로 계산하면 300억 불은 40조 원이 넘는 그렇죠. 금액이죠. 예. 요새는 뭐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런 경제 협력, 투자 약정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련 붕괴 이후에 사실은 세계화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위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중동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일종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 우리 경제 영토를 보다 많이 넓힐 수 있는 지역이 중동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런 대규모 투자 약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세계화가 만연하고 있을 때보다는 경제 교역이나 이런 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는 뭐 경제 사절단이 어마어마하게 좀 따라간 것 같아요. 관계 장관들도 모두 따라가는 그런 순방인데, 자, 이번 중동으로 인해서 뭐 경제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중동에 가셔서 예. MOU를 체결한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있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일단 경제사절단 간 부분들은 저번에 이제 모하메드 왕세자 오셨잖아요. 예. 오셨을 때 우리 경제인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미팅을 했다고 보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 차원에서 MOU에 대해서 그때 얘기가 있었으니까 같이 가자. 왜냐면 한번 얼굴 봤었으니까 또 가서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제사절단 갔던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어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이제 300억 달러 어떤 계약을 따낸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라는 게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와 이런 관계 개선이 된 게 2018년도 3월 기억하실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UAE 이 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관계 개선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2023년 300억 달러도 그런 어떤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전광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쭉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모하메드 왕세자가 만나서 서로 간의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극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우리 한국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기를 또 같이 기념일에는 해주고 또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구축됐었다. 그리고 당시에 기업에게 25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또 투자하겠다는 그런 협약도 이끌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잘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300억 달러 더 많은 중동의 붐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이 이제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네 번째 해외 순방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조금씩 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 순방에서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출발할 때부터 어떤 지난번 순방 때는 뭐 언론사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는 거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뭐 출발해부터 지금까지는 별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요, 경제 협력은 숫자로 제시되는 성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켰다라든지 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투자 약정 금액은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을 우리 경제 영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지난번과 같은 논란 없이 잘 순방이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원래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 논란이 없어야죠. 논란이 있는 게 이례적인 부분이고 논란이 없어야 됨이 마땅한데, 저는 솔직히 조금 좀 쓴소리를 하자면 예, 비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MBC 전용기를 안 태우고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중단된 부분들이 MBC 부분이었습니다. 예. 뭐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탑승을 허용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언론들한테 안 좋은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준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것만 보도해, 이런 차원이라면 뭐 논란거리가 생기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하지만 논란은 솔직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었어요. 저는 이 부대에 참석했을 때도 굳이 북한을 적으로 저는 규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굳이 이란을 꺼내 들어서 이란이 무슨 적이냐?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그 국제 정세에서는 적일 수 있지만 굳이 한국의 대통령이 이란을 어떤 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주로 좀 발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주말 동안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 뭐 장제원 의원이 반윤 우두머리, 정치 신파극, 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전 의원을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진박간별사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당대회도 아무래도 선거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가 있죠. 예. 그전에 전당대회를 되돌아보면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뭐 분쟁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이게 후보 간의 어떤 그 언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한쪽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쪽은 본인은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다가 처음 보는 그 광경이 많이 벌어져서 마치 이제 이미 출마를 확정한 후보의 대리인격으로 이렇게 싸우는 건지, 뭐랄까요, 뭐 보호인 성격으로 싸우는 건지 조금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내 선거인데 이렇게 뭐랄까 좀 심하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보니까 이 기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출마를 하던 불출마를 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기류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출마를 결정한다 그러면 전당대회까지 계속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김성태 전 의원이죠. 나 전 의원을 겨냥해서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교뿐만 아니라 뭐 보건복지 뭐 여러 자리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제 이게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이도 없어요. 임명이 가능한 자리예요. 네. 그거는 이제 유추해서 판단해 보세요. 네. 무슨 뜻인지. 제가 수한 거를 먹고 이렇게 집에 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장만 섰다 그러면 하여튼 나경원 의원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 이 김성태 전 의원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없다. 이 말은 즉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뭐랄까요, 뭐 흠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개인을 흠집내고 싶은 것이죠. 김성태 전 의원은 나경원,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굳이 줄을 이제 친윤 쪽으로 쓰신 거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께서. 예. 굳이 어떻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개인적인 어떤 안 좋은 모멸감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저는 별로 옳지 않은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발언 같아요. 특히나 정치에서 금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나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 은유적인 건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김성태 전 의원은 이제 친윤 쪽으로 완전히 줄을 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장관 못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장에 나서서 출마를 해야 되고, 그러면 총선이 됐는데 총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게 돼서 출마하는 게 그게 문제인가요? 김성태 전 의원 이제 사면복권 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실 거 아니잖아요. 정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지사지로 늘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그러고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정당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라고 봐요. 그냥 정당하게 그 당원들한테 말하자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굳이 이렇게 흠집낸다? 결국에는 뭔가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용산에서 어떤 쏘아올린 작은 공이 계속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네 분에서 한 걸음 좀 물러서 있는 듯하게 보이는 당권 주자들이죠. 안철수, 김기현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 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사천이나 학살 공천이라는 용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길 뻔한 선거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진박감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예, 김 전 의원께서도 예전에 이제 의원을 하셨으니까 이 진박감별사라는 단어가 이 당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그런 걸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은 당시 국민의힘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둘로 쪼개졌거든요. 뭐 쪼개진 그 당사자도 방금 화면에 비춰졌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 쪽 그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면서 그렇죠. 이제 국민의 당이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때 공천 논란이 계속되면서 특히 영남 쪽에 뭐 친박, 진박, 뭐 나중엔 찐박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게 국민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공천을 갖고 패권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그때 수도권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입장에서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 진별감별사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로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비추어질지는, 그거는 이제 2016년에 총선 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억은 당원들의 입장에선 대단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회상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 측 여론조사를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서 이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을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 나 전 의원 측이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충분히 이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수치의 흐름이 아니라
수치가 아닙니다. 예. 격차는 중요하지 않고 이 추이의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쭉 가던 흐름이 갑자기 최근에 나온 거는 엄청난 차이로 나온단 말입니다. 격차가 보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 17% 예. 포인트 정도 차이가 갑자기 나는 걸로 나오는데 예. 이런 여론조사를 보통 얘기하는 거를 튄다고 합니다. 튀는 여론조사인데 이런 튀는 여론조사들은요 거의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좀 손을 탔다고 그러나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설문조항들을 특정 후보가 더 높게 나오게끔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갑자기 그럴까요? 이게 당심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추이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경원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다음에 해임되면서 갑자기 이런 여론조사가 튀어나왔다. 이거는 뭔가 좀 의도성이 있지 않냐라는 건 충분하다라고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나 전 의원 측이 좀 뭐 문제를 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보통 우리가 그 언론기관을 통해서 접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직자를 뽑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론조사 전후로 신고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선거다. 이거는 어떤 공직을 뽑는 게 아니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론조사도 사전 신고나 사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정확한 문항이나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의 기류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좀 이상하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에 뭐 손을 탔다, 뭐 이런 것은 어쨌든 뭐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제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2의 진박감별사 장제원 의원님 겨냥하시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설 연휴 이전에 좀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는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 전 의원 측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 전 의원 측에서 이 취재 기자들의 단체 톡방이라고 그러죠. 이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제 출마 결심이 선거 아니냐. 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통상의 경우에는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 급박하게 이제 직전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일일이 다 전화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단체 그 방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의 고민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여권 정치인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어떤 순방의 성과가 묻힐 수 있는 묻히거나 아니면 조금 보도 비중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이슈를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조금 늦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원이나 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빨리 하는 것도 어떤 당원들에 대해서 출마를 기대하고 있는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출마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뭐 구인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이랑 완전 대척점에 서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제 또 바로 설 연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고 설 연휴 동안의 여론조사를 좀 보고 싶을 텐데, 자, 이게 조금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심과 대척점을 가지고서는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득될 게 없잖아요. 근데 발언을 보시면 그러니까 용산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게임 마신 거 보면. 그리고 용산은 특정 김모 후보에게만 나름대로 계속 시그널을 줍니다. 나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척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나쁘지 않고 나빼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건 보수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에 대한 성공을 바란다. 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머지 윤심을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예 앙금 없이는 못 가겠지만 나쁘지 않게 가고, 보수 정부에 대한 성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을 내가 바란다. 그리고 총선에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떤 시기 조절은 아니고 이미 저는 이 정도 되면 설 밥상머리에는요 충분히 나경원 전 의원은 올라갑니다. 안 나가도 올라가고 나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장고, 그러니까 오래된 고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앙금을 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예. 만약에 그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믿고 중책을 맡겼으니 계속 해달라, 믿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해질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반응이. 예. 그래서 어떤 대통령실 쪽의 관계 개선 의도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출마를 접게 만드는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 포럼 사이제가 모레 18일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출범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하는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성찰하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하자. 이 그 정책 포럼이 이른바 친문 비명이 또 하나의 구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진 않고요.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적 수사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또 여러 실정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 전해철 의원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친문 포럼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죠. 사실은 정치적인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도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동 대응을 한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여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플랜 B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대안 세력으로서 가장 큰 세력은 이른바 친문 세력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혹시 모를 그 리더십 부재 사태 시에 대안으로서 등장하겠다는 이유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 김 전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대안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여러 군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인물 중 하나가 김경수 전 지사, 얼마 전에 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포럼을 통해서 다시 정치권에 데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김경수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공식적인 정치 행보 같은 거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이제 부분들을 보면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또 장이 섰구나.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예. 왜냐면 올해 말을 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랬을 때 따지고 보면은 청와대 출신들 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도 있습니다. 모임들은 다 그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또 정치장이 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치와 철학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정치에 장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 어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총선 출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연구 포럼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군가는 계승해야 되니 그 역할을 줄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적당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면 밀어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성장시켜보자. 저는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건 검찰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보복성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굳이 이런 포럼을 만들지 않아도 대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남의 당에서 자꾸 우리 민주당에 대한 대안을 걱정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사법 리스크를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안은 충분히 있다. 굳이 이런 포럼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도 뭐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을 해드리는 거죠. 서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뭐 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